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AI는 왜 설계를 과하게 할까?라는 질문을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AI랑 코딩을 하시면서 설계가 과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쭉. 승현님은 일단 있으신 것 같고, 동규님이나 향님은 어떠세요? 어, 이게 약간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예, 예. 이게, 저는 이제 뭐 비용 문제도 비용 문제도 있고요. 음, 근데 AI 입장에서는 퍼포먼스나 이런 게 더 잘 나오는 걸 저한테 라이브러리를 막 권하는데, 이제 얘는 AI가 권하는 거는 퍼포먼스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백엔드 쪽 구축도 좀 필요하면서, 그렇지만 퍼포먼스는 좋아라고 저한테 알려주는데, 저는 이제 그 능력치가 안 되니까, 최대한 무료이면서, 구축이 간단하면서, 싼 거,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완전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가 막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인터럽트를 걸어서, 야, 너 그거 안 돼. 내가 그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다른 라이브러리 쓰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 네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던지면은 설계하는 과정을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보통 음, 투두리스트나 아니면 체크리스트 작성해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단계나 설계를 진행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음. 생각보다 어 많이 조금 이거를 좁혀서 제공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거를 과연 이 단계에서까지 필요할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설계를 진행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득이 될 때도 있지만 벗어나서 독이 되는 경우도 꽤나 많다. 이렇게 답변 드려요. 동규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공감이 저도 많이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잡아가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향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얘기하려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AI가 목적하는, AI가 답변하는 그 목적과 사람이 원하는 그 답변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AI를 잘 보면은 예를 들면 설계를 한다. 저희에게 익숙한 설계 중에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상태 설계를 생각해 보죠. 뭐 리액트 개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상태값 관리하실 테니까. 상태 설계를 할 때 생각해 보면은 AI는 우선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무리 적게 발생할 것 같더라도, 그리고 프로덕션 레벨에서 실제로 발생을 안 할 것 같더라도, 왠지 조금이라도 할 것 같은 확률이 있다면은 무조건 다 고려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전체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설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전 이제 질문 드리는 거죠. 왜 AI는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고려할까요? 아니, 유지보수, 추 유지보수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얘가 자꾸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지금 당장 아주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그것만 나는 필요한데 얘는 자꾸 커질 거를 생각해서 오버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추후 확장될 걸 생각해서 얘가 유지보수를 최대한 쉽게 하라고 나름의 이제 그 거를 알려주는 거겠죠? 근데 나는 그건 필요 아, 없는데 아, 거기까지는 네, 네. 그쵸. 말씀하신 게 맞죠. 그래서 그게 결국 이렇게 빠짐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기회까지. 최소한의 것을 넘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질 거니까 미리 다 고려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할까? 약간 역설적으로 네. 지금 봤을 때는 그게 경제적이지 않지만 음. 나중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그게 더 많은 비용이 드니까 AI가 생각했을 때는 추후까지 확장성까지 자기가 고려를 해서 그 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큰이나 뭐든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 자기 나름의 아끼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지 않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향님 의견이랑. 어허. 승현님은요? 음, 저는 사실 이거 저의 뇌피셜인데, 그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 뭐랄까, 말이 되는 단어들의 조합을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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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게 페일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경우에서 그냥 패스가 되는 것이 얘네들의 어떻게 보면 기본값인 거니까 코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사실 승현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저는 이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거는요. 빠짐없이 고려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이거는 LLM이 동작하는 방식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클로드 코드를 쓰던 뭐 코덱스를 쓰던 커서를 쓰던 뒷단에서 만들어내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 모델은 LLM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요. LLM을 어떻게 훈련시켰지? 얘네 뭐 하라고 훈련 받은 거지?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켰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방식을 보면요. 크게 보면은 흐름이 있어요. 올 한 해가 사실 이 흐름이었는데 올해 초에서 2025년도죠. RLHF라고 해서 Reinforced Learning 이거 강화학습인데요. 뭐 이걸 자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키워드 정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또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걸 아실 수 있을 거여서 강화학습인데 리인포스 러닝 근데 휴먼 피드백이죠. 그래서 사람한테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챗GPT 보면은 답변에 이렇게 따봉 표시 있잖아요. 그리고 막 리스폰스 1, 리스폰스 2 선택해라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GPT 쓰다 보면. 이게 이제 휴먼 피드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reinforce learning, 즉 계속 학습을 더 강화시키는 뭐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강화학습의 방법 중에서 휴먼 피드백을 이용한 강화학습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2025년도는 어떤 해였냐면 이게 RLVR. 이거는 이제 reinforce learning인데요. verifiable reward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verifiable reward.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측면을 고려하면 A가 정답인 것 같은데 저쪽 측면을 고려하면 B가 정답인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혹은 코딩 이런 것들이 뭐냐면 verifiable 그러니까 즉 verifying이 이제 확인 가능하다. verifyable을 확인 가능한이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다니까 verify가 그래서 어떤 거를 정확히 말하면 확인하다, 규정하다 이런 건데 정답을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즉 verifyable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답이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verifiable reward고 그게 RLVR인데
RLHF에서 RLVR로 넘어오는 한 해였어요. 2025년도가. 이건 AI 트렌드라서 갑자기 프론트엔드 엔지니어한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너무 거대 담론일 수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 다 저희가 저 포함해서 다 프로덕트 엔지니어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리인포스 러닝이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휴먼 피드백은 제한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의 수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러블한 게 한계가 있죠. 스케일업을 막 폭발적으로 못해요. 어차피 사람의 손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알파로 스케일업도 폭발적으로 못하지만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 이런 선택들이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RLHF였어요. 근데 RLVR로 넘어오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은 verifiable reward, 즉 정답이 있는 거고 정답을 맞출 때 리워드, 보상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 공식, 테스트 코드가 있는 코드 짜기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게 휴먼 피드백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식을 세우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모델을 넣고 동작시킨 다음에 그 공식에서 얘가 정답을 찾으면 넌 보상. 정답을 못 찾으면 넌 점수 깎는다. 그냥 이 공식 안에 넣고 AI를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엄청 잘하게 되긴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Verifiable Reward라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휴먼 피드백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게 뭐 변해서 달라진 건 아니고요. RLHF나 RLVR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 훈련 방식의 특징은요. 오답이 나오면 점수를 깎아요. 그럼 이 오답이라는 거 안에는 경우의 수, 누락도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LLM은요, 경우의 수를 누락시키는 거는 과하게 포함하는 것보다 무조건 항상 언제나 안 좋은 거예요. 언제나 과하게 포함하는 게 더 좋아요. LLM 입장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RLVR은 특히 그걸 엄청 가속화시킨 거죠. 기계적으로 그 안에 넣어서 일단 정답이 있긴 있네. 그러면은 이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면 넌 플러스 점수다. 근데 만약에 경우의 수가 빠지면은 넌 틀렸다. 마이너스. 그런 건 마이너스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얘네는 무조건 더 빠뜨리는 것보다 누락하는 것보다는 과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쪽이구나. 더 좋은 답변이구나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코딩을 할 때도요.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 설계해줘 하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짜는 게 일반적이 돼버렸어요. 그게 LLM이 가지고 있는 코딩의 한계예요. 음. 정확히 말하면 코딩의 한계라기보다 설계의 한계죠. 네. 이 설계 한계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뭐냐면은 빠짐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고려해요? 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것을 넘어서 확장을 고려해서요. 유지보수를 고려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추가해서 고려해서요.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고려한 결과인 거예요. 그것의 원인이 아니라. 빠짐없이 결과 고려하면은 최소한의 것을 넘어서 확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건 결과죠, 다. 유지보수가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추후에 비용 절감이 된다. 이것도 결국 나중에 오는 결과인 거죠. 제가 물어봤던 건 원인인 거예요. 원인이 뭐냐? 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요, LLM은? 그 원인은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훈련의 원리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원래는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좀 간략하게 그래도 줄여볼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LLM 설계가 그러한 것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한계가 왜 오는지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다. 그 극복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것이 정형화돼서 설계조차도 어느 정도 정형화돼서 과한 설계는 또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방식대로 따라서 가면은 딱 필요한 설계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정리가 돼서 정형화되면은 그걸 학습시키면은 과한 설계도 또 틀렸다고 넣으면은 그렇게 넣어서 RLVR 돌리면은
얘네가 이제 설계를 과하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개입이라는 거는 어떤 개입이냐면은 기준을 결국에는 줘야 돼요. LLM한테 기준을 줘야 돼요. 야, 너 이거는 과한 설계야. 이렇게까지는 나 필요 없어. 과설계 있는지 네, 기준을 줘야 돼요. 그런데 기준을 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설계에 대해서. 내가 LLM한테 기준을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그, 어? 이렇게, 질문을 답이 좀 맞게 너무 했나? 어렵죠? 그, 음.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건 이거예요. 설계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얘기죠.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경험이 없다면 지식. 네. 음, 네, 지식이라 하면 땀이 필요하군요. 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 공부해야 돼요. 음. 시스템 설계 공부해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 잠깐 따라오셨으면은 이 조금 살짝 길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마무리 잘 지어볼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고 2026년도는 이거에 집중해서 하시면 너무 좋다. 이 얘기를 좀 최대한 녹이려고 했어요. 뭐냐면은 사람의 개입이 필요해요. 왜냐면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개입이란 건 결국 기준을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LLM은 주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니어한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해. 이런 걸 계속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내가 가르쳐준 가이드라인대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주려면은 내가 설계를 경험해봐야죠. 그리고 또 지식이 있어야죠. 설계에 대한. 아, 이게 좋은 설계야. 이거는 과한 설계야. 이건 필요 없는 설계야. 이건 너무 복잡한 설계야. 아니야, 이거는 훌륭한 설계야. 이런 기준이 생기려면은 설계를 해봐야죠. 경험이 있어야죠. 그리고 설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 공부하고 시스템 설계 공부하라는 말씀 드린 건데, 지식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은 실전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실전을 가보면요. 실전 해보면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해요. 아까 향님이랑 동규님이 너무 잘 말해주신 거예요. 비용 문제 생기죠. 실제 사업은 어떤가요? 변수 너무 많죠. 요구사항 끊임없이 변하죠. CS 막 들어오죠. CS가 뭐냐면은 커스터머 서비스요. 이런 것들 다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 이거는 아마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그리면, 혹시 이게 뭐를, 저 발그림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나요? 저 위에 올려놨어요. 불확실성으로 엔지니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성과, 그, 모르겠네요. 이거 보안과 사용성의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네. 뭘까요? 이게 답인데?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트레이드 오프요. 음, 네,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전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확실성이 실전에서만 있기 때문에. 왜 실전에서만 불확실성이 있냐면은 공부하는 이 지식, 공부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없죠. 그걸 다 배제한 거죠. 물론 공부할 때도 불확실성을 다 주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해보세요. 하긴 하죠. 그러나 실전에서 내가 불확실성을 만나서 경험하면서 그 조건들을 고려해서 트레이드오프를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그 경험은 공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공부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실전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네.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쌓을 거는 설계 경험인 거죠. 설계 경험. 설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얻을 것은 우리만의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 안에는 의도와 경계가 들어있어요. 음, 네.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죠. 모든 코드에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할 때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경계를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로 클린 FSD를 배운 것이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흘렀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결국에는 LLM은, 그러니까 즉 AI는 설계를 할 때 과하게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배경은 이 훈련 자체, 방식이 경우의 수를 누락하면 감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LLM은 설계가 한계가 있어요. 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3개월 후면 바뀔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과한 설계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사람이 자신만의 기준을 LLM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주려면 설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지식은 디자인 패턴과 시스템 설계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공부하는 거 202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걸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두 개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강의 사라는 거 아니에요. 강의 안 사도 돼요. 유튜브에서 근데 보세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강의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제 말은 제가 이 강의 찍는 건 대부분 다 똑같은 패턴인데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찍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엔지니어 분들한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찍는 거고요.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더 좋은 강의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 꼭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경험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은 실전이에요. 실전이 왜 필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를 겪는다. 겪어야 된다. 직접.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하다. 실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덕트 엔지니어 캠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덕트 엔지니어 캠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실전 경험을 주고 싶어서. 근데 이건 너무나 작은 시작이지만 음. 여러분들은 지금 캠프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전 경험을 쌓으시고 또 진짜 실무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시고 자기 사업을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서 동규님 또 하고 계시고 또 승현이랑 향님도 나중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이 트레이드 오프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뭘 쓸까? 스파베이스 쓰는 게 진짜 좋을까? AWS RDS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트레이드오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아니면 그냥 EC2에다가 올려가지고 내가 직접 DB 깔아가지고 하면 안 되나? 마리아DB 같은 거? 이거는 왜 안 좋지?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하게 되냐면은 비용이 막 많이 나오면은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그 경차님 그 유튜브 올리신 것도 올리신 건데 저번에 질문했던 것 중 홈서버 관련된 게 딱 이번에 그렇게 됐거든요. 결국 홈서버를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왜 그런 하드웨어부터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네. 맥을 가야 되냐, 이거 윈도우를 가야 되나, 윈도우 리눅스 안 써봤는데 우분투 서버 써야 된다 하고 막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약간 진짜 실전에서 느껴지는 거 그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냐면은 동기부여가 차원이 다르고요. 네.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캠프를 시작한 거였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보고 그걸 위해서 구현을 위해서 설계를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쭉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설명드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전을 통해서 경험을 얻으실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어,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아까 동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그거 얘기하기 전에 승현님 질문 받고 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따가 네. 질문할게요. 동규님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 너무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하드웨어 단의 고민. 이런 고민은요. AI가 나오기 전에는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공부할 것도 많았고. 그런데 AI가 나온 뒤로부터는 훨씬 더 쉬워졌어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하드웨어라는 고민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분야예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진 거예요. 정답을 얻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경험을 할 때요. 이 경험을 할 때요. 제가 PC를 만든 이유, 캠프를 만든 이유는 문제에서 출발해라. 이게 무조건 1번이긴 해요. 네. 나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해결책을 찾아라. 이게 무조건 1번인데요.
1번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2번이 있다면 이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2번이 있다면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로 확장을 하는 거는 그 분야가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인프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약간 엮여 있는 얘기죠. 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이런 부분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분야라는 거는 뭐가 새롭냐면은 프론트 엔드에게 새로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화면 만들고 이런 거를 넘어서 어 제가 진격의 거인을 봤는데요. 진격의 거인에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순간은요. 그 안에서 갇혀있던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벽, 성벽, 이 성벽 밖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충격이었거든요. 바깥, 여기가 섬이고 사실은 이 섬 바깥에는 훨씬 더 큰 세계가 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왜 갑자기 진격의 거인 얘기 꺼냈냐면은 FE라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모든 프로덕트 엔지니어들이, 아니, 모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음, 프로덕트 엔지니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반드시 뭐 그 프로덕트 엔지니어라는 그 개념 자체에 집착한다기보다는 그 개념이 담고 있는 함의, 그 의미가 이제는 새로운 분야로 내 저변을 넓혀야 되는 때인 거예요. AI를 통해서 그게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물어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탑다운 방식의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네.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바텀업은 정말 교과서부터 파는 거예요. CS, 대학 전공 지식 들으면서, 뭐, OS가 이렇게 돌아가고, 커널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때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가 필요한 걸 직접 만들어 보고, 내 필요해서 부딪혀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갔는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공부하고 내려와서 뭐 예를 들면 방금 동기님 말씀해 주셨죠. 맥이랑 윈도우 뭐 우분투 써야 된다는데 우분투 22.04 버전이 스테이블하다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뭐 이거 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암이 뭐고 음. 뭐 이런 것들 아키텍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뭐 프로세스가 뭐고 스레드가 뭐고 이런 전공 지식이 그냥 그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위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지식을 쌓는 거죠. 그게 탑다운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AI 덕분에.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네. 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라면 이런 거예요. 왜 갑자기 주제가 무르르듯이 변경됐는데 AI가 왜 설계를 과하게 할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출발했죠. 사실은 얘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거였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만의 기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의 기준을 주려면 이런 식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의 공부라는 건 두 가지인 거죠. 내 문제, 내가 발견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실전에 무조건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분야까지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 AI를 통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유아트 연결하기, 이런 거 저 아예 이제 공부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진짜 뭐 하드웨어 그 보드단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예요. 서로 보드가 어떻게 통신하고, 이런 거 진짜 물어보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만들면은, 성장이 말도 안 되게 빠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블루투스 연결하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었겠어요. 아예 저도 몰랐어요. 이제는 그 로봇 청소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기기 연결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직접 다 만들었거든요. 음. A to G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되는 시대예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네. 거의 다 끝났고 마지막 하나만 강조하자면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기만의 기준을 갖추려면은 결국에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네. 깊이 생각하기는 뭐 5 Whys 이런 거 많이 다 들어보셨죠? 계속 왜 그건 또 왜 그래? 그건 왜 그래? 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5번을 밟는 건데 그런 사고방식들을 포함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라는 직업의 정의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직업인 거죠. 생각하는 직업. 생각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직업.
오늘 주제 세션은 여기까지인 거고요.